도적이야! 노파의 비명이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군인 차림을 한 남자가 노파를 뒤쫓으며 외쳤습니다. 도적은 벌써 달아났다! 1562년 1월 황해도 어느 촌가 3년간 조선 오도를 뒤흔든 백정 출신 임꺽정의 마지막 발악이었습니다. 왜 백정은 목숨을 걸고 저항해야 했을까요? 노비조차 그들을 천하게 여겼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500년 한의 기록 지금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을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조선 후기 어느 마을에 비통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나이 많은 백정이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백정들은 슬픔 속에서도 동료의 마지막 길만큼은 품위 있게 보내주고 싶었습니다. 그들은 돈을 모아 관에 가서 꽃상여를 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관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안 된다. 백정 주제에 상여를 쓰다니. 양인들도 들고 일어났습니다. 백정놈들이 감히 우리와 같은 상여를 쓰겠다고? 절대 안 된다. 백정들은 분했습니다. 그래서 남아도는 돈으로 관의 것보다 더 좋은 꽃상여를 직접 만들었습니다. 화려한 꽃으로 장식된 상여가 완성되자 백정들은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사람답게 장례를 치를 수 있겠구나. 하지만 장례식 당일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양인들이 떼를 지어 몰려온 것입니다. 백정놈들이 감히. 그들은 꽃상여를 향해 돌을 던지고 발로 차고 손으로 찢어냈습니다. 순식간에 꽃상여는 바닥에 떨어졌고 화려했던 장식들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백정들이 막아서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난장판이 벌어졌습니다. 주먹이 오갔고 욕설이 난무했습니다. 결국 그 백정의 시신은 초라한 나무판자에 실려 묘지로 향했습니다. 죽어서도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이 조선시대 백정의 현실이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명주 비단 옷을 입을 수 없었습니다. 두루마기도 털모자도 금지되었습니다. 갓도 망건도 가죽신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대깨비로 엮은 패랭이를 써야 했습니다. 혼인할 때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할 수 없었습니다. 신랑은 말을 타지 못하고 소를 탔습니다. 신부는 가마를 타지 못하고 널빤지를 탔습니다. 사람들은 이를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쇠등 장가, 널빤지 시집이라더라. 신부는 비녀를 꽂아 머리를 올릴 수조차 없었습니다. 초상이 나도 상여를 쓸 수 없었고 묘지도 일반인과 다른 곳에 따로 잡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백정은 양인 앞에서 술과 담배를 피울 수 없었습니다. 상대가 어린아이일지라도 굽실거리며 존댓말을 써야 했습니다. 백정은 양인 아이를 도련님, 애기씨라고 불렀습니다. 젊은 사람은 서방님, 늙은 사람은 생원님이라 했습니다. 자신을 낮춰 소인이라 부르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노비조차 백정을 천하게 보았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노비 주인의 뒷배가 있어서 백정이 노비를 사사롭게 막대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법정 싸움에 들어가면 명색이 양인인 백정이 유리했다는 점 정도가 그나마 나은 점이었습니다. 신분상으로는 양인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노비보다 못한 취급을 받았습니다. 조선의 법전인 경국대전이나 속대전에는 백정을 규제하는 법만 있을 뿐 보호하는 법은 전혀 없었습니다. 백정은 호적도 없었으니 한마디로 사람 취급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정부의 허락 없이 가축을 도살하면 장형 100대에 유형 3천리, 몸에 먹물을 넣는 벌을 받았습니다. 그 가족은 역마을이나 역참의 노비로 삼았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백정에 대한 일반 백성들의 시선도 좋지 못했습니다. 심한 멸시와 천대는 물론이고 좋은 옷을 입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들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왜 조선에서 가장 천한 신분이 되어야 했을까요? 노비보다 못한 삶을 살아야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야기는 고려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시간을 500년 전으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고려시대 한반도에는 낯선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말갈인, 거란인 등 북방 유목민족이었습니다. 삼국 통일부터 신라 말, 고려 초의 혼란한 상황에서 이들은 우리나라에 흘러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은 이들을 양수척이라고 불렀습니다. 양수척의 생활 방식은 일반 백성들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들은 일정한 거처가 없었습니다. 가축을 기르며 가축이 먹이로 하는 수초를 따라 이동하며 살았습니다.
유목민의 생활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사냥과 고리버들로 만든 제품을 팔며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고리는 버드나무 가지나 지푸라기를 엮어 갖가지 물건을 만드는 것으로 일명 고리짝이라고 불렀습니다. 또한 소와 말을 도살해 고기를 팔기도 했습니다. 가죽으로는 신발을 만들어 팔았습니다. 고려사 기록에는 이들의 모습이 생생히 담겨 있습니다. 양수척은 원래 고리버들 제품의 제조와 수렵 등을 생업으로 삼았다. 태조가 후백제를 칠 때 제어하기 어려웠던 유종으로 본래 관적도 부역도 없었다. 수초를 따라 유랑 생활을 하면서 일정한 거주 없이 다만 사냥을 일삼고 또 고리를 엮어 이를 판매하여 생업을 삼았다. 이들 양수척은 고려 후기에 이르러 화척으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화척이라는 이름의 유래는 분명하지 않지만 이들의 생활 방식은 여전히 유목민적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일반 백성들과 융화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화척은 자기들끼리 무리를 이루어 유랑하거나 따로 부락을 이루어 살았습니다. 일반인과 결혼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들은 말을 잘 타고 활을 잘 쏘며 짐승을 사냥하는 데 익숙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범죄 집단으로 변했습니다. 때를 지어 유랑하며 걸식, 강도, 방화, 살인 등 각종 범죄를 자행했습니다. 고려 말 홍건적이 침입했을 때는 길잡이 노릇을 하기도 했습니다. 왜구를 가장해 민가를 약탈하기도 했습니다. 관리가 우마를 잃고 그 흔적을 따라가니 백정마을 앞이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지만 남녀 구분 없이 말 타고 활 쏘는 집단이다 보니 백정마을에 들어가기 무서워서 처리를 못할 정도였습니다. 강도들을 잡으면 다 백정 살인범의 절반은 백정 가축 훔친 흔적을 조사하면 죄다 백정마을로 이어졌습니다. 방화범을 잡으면 반은 백정 마적단을 잡으면 모두 백정일 수준이었습니다. 1356년 공민왕 때는 나라에서 화척을 비롯해 여러 사람들을 찾아내서 주로 서북방 경계를 담당하는 군사로 충당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유목민적 기질과 농경에 정착하지 못하는 습성 때문에 산악지대에서 오랑캐를 상대할 수 있는 군사가 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일반 농민들과 다른 고유한 생활 방식을 유지하며 대대로 특정 직업을 갖고 생계를 유지한 탓으로 그들은 사회적으로 격리되고 배제되면서 일반 백성으로부터 천대당하고 차별과 억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백정에 대한 사회적 배제가 더욱 강화되는 상승작용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들을 다른 종류의 사람으로 간주하는 인종화가 자행되었습니다.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기록을 살펴보면 고려시대나 조선 초기와 달리 15세기 중엽 이후부터 이류, 이종, 별종, 더 나아가 오랑캐 종족이라는 표현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그들은 주류 집단과 다른 종류의 집단이라는 인식이 굳어지게 되었습니다. 조선 왕조가 건국되면서 새로운 왕조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과연 조선은 이들을 백성으로 만들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은 다음 이야기에 있습니다. 1423년 세종 5년 10월 병조에서 왕에게 중요한 보고를 올렸습니다. 제인과 화척이 본래 양인이나 하는 일이 천하고 호칭이 특수해서 백성들이 자기들과 다른 부류로 생각하여 같이 혼인하는 것을 수치로 여기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화척을 고려시대 일반 백성의 명칭인 백정으로 바꾸어 부르고 평민들과 섞여서 살도록 하며 호구에도 올리고 한전이나 진왕전을 주어서 농업에 종사하게 하며 사냥의 역이나 유기, 가죽 제품에 대한 역을 견감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세종은 이를 허락했습니다. 세종의 의도는 명확했습니다. 이들을 천민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게 하고 일반 백성으로 동화시키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천하게 불리던 제인이나 화척 대신에 고려시대의 일반 백성을 뜻하는 백정이라는 이름을 붙여준 것입니다. 또한 토지를 주어 농민으로 정착시키려 했습니다. 호적을 만들어주고 평민과 섞여 살게 하는 등의 조치도 취했습니다. 세종의 이러한 정책은 진보적이었습니다. 국가체제 정비 과정에서 양수척 등을 양인화시켜서 국력을 증진하고 동화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양수척 화척의 생활상이 일반 농민들과 너무나도 달랐다는 것입니다. 유목민 출신인 이들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도 그들의 전통적인 생활 양식을 청산하지 못했습니다. 일정한 처소 없이 유랑 생활을 하면서 수렵과 도살업, 유기의 제조 등을 생업의 수단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농경에는 별로 종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만의 집단을 형성해 거주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일반 백성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정부의 조치와 상관없이 사람들은 그들을 신백정이라 부르며 계속 천시했습니다. 백정들은 자신을 구백정이라고 부르고 화척들은 신백정으로 구분해서 동화되는 걸 꺼렸습니다. 이로 인해 기존의 농민들과 신백정들의 관계는 크게 악화되었습니다. 양반이나 관료들은 노비처럼 멋대로 부리기까지 했습니다. 백정에 대한 법제적인 규제도 다시 강화되었습니다. 경국대전에서는 제인이나 백정을 집단적으로 거주시켜 관리하고 거주지를 마음대로 벗어나지 못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러한 백정을 고려시대의 백정과 구분하기 위하여 신백정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시간이 흘러 구백정은 백성이라고 칭하게 되고 백정이란 말은 화척들만을 칭하게 되는 단어로 남았습니다. 세조 시절에는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왕 앞에서 논쟁을 벌인 안효래와 최호원 사이에서 욕설로 백정의 자손이라는 말이 시전되었습니다. 여기서 시전자는 상민이고 역으로 반박한 이는 양반이었습니다. 전 신분에 걸쳐서 백정이 욕으로 통용되었음을 보여주는 일화입니다. 앞서 세종이 양인화를 시도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세조실록에는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백정을 화척이나 제인 혹은 달단이라 부르는데 그 종류가 하나가 아니다. 본래 우리 민족이 아니다. 이들이 본래 우리 민족이 아니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종실록에는 더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제인과 백정은 그 선조가 호종이다. 제인과 백정이 호종, 즉 북방인의 후예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세종의 선의는 결국 좌절되었습니다. 백정을 일반 양인으로 동화시키려는 정책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이들에 대한 차별은 오히려 더 굳어졌고 백정이라는 단어는 도살업, 유기제조업에 종사하는 이들을 천민으로 지칭하는 말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백정은 조선 최하층 신분으로 고착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실제 삶은 어땠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그 구체적인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시대 백정은 신분적으로 천인이었으므로 기본적으로는 국가에 대한 각종의 부담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일반 평민 중에서도 생활이 곤란해지면 백정으로 변신하는 자의 수가 매년 증가함으로써 백정의 수는 점점 증가하여 갔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백정의 삶이 나았던 것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았습니다. 백정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명주 비단옷을 입을 수 없었습니다. 두루마기와 털모자를 쓰는 것도 금지되었습니다. 갓, 망건, 가죽신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대깨비로 엮은 갓의 한 종류인 패랭이를 쓰고 다녀야만 했습니다. 백정은 양인들과도 따로 떨어져 살아야 했고 옷차림만으로도 신분이 구별되어야 했기 때문에 창옷이라고 불리던 중치막이나 비단옷은 입지 못했습니다. 동학농민운동 당시 백정들이 많이 가담했는데 이들의 요구 중에는 칠종 천인에 대한 차별 대우를 없애는 것과 함께 백정들이 쓰는 패랭이 또는 평양갓을 벗겨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수백 년이 지나도록 패랭이는 백정을 상징하는 굴욕의 표식이었던 것입니다. 혼례와 상례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치르지 못했습니다. 혼인할 때 신랑은 말 대신 소를 탔습니다. 신부는 가마 대신 널빤지를 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백정 집안의 결혼을 쇠등장가, 널빤지 시집이라고 불렀습니다. 신부는 비녀를 꽂아 머리를 올릴 수 없었습니다. 초상이 났을 때도 상여를 쓰지 못했고 묘지도 별도로 잡았습니다. 일반인과 같은 구역에 묘를 쓸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백정은 일반 백성들 앞에서 술과 담배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양인에게 먼저 인사하고 존댓말을 써야 했는데 상대가 어린아이일지라도 굽실거리며 말을 높여야 했습니다. 백정은 양인 아이를 도련님, 애기씨 등의 호칭으로 불렀고 젊은 사람은 서방님, 늙은 사람은 생원님이라 했습니다. 자신을 소인이라 낮춰 부르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당연히 천민 취급이므로 평민의 아이들에게조차 존대를 해야 하고 서당은 당연히 못 갔습니다. 신부는 양인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천민인 신량역천이라는 점에서는 고려시대와 하등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대표적인 천민인 노비조차 백정을 천하게 보았습니다. 물론 노비 주인의 뒷배가 있어서 백정이 노비를 사사롭게 막대할 수는 없었지만 법정 싸움에 들어가면 명색이 양인인 백정이 유리했다는 점 정도가 그나마 나은 점이었습니다. 조선의 법전인 경국대전이나 속대전에는 백정을 규제하는 법만 있을 뿐 보호하는 법은 전혀 없었습니다. 백정은 호적도 없었으니 한마디로 사람 취급하지 않은 것입니다. 정부의 허락 없이 가축을 도살하면 장형 100대, 유형 3000리,
몸에 먹물을 넣는 벌을 내렸고 그 가족은 역마을이나 역참의 노비로 삼았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백정에 대한 일반 백성들의 시선도 좋지 못했습니다. 심한 멸시와 천대는 물론이고 좋은 옷을 입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조선 후기 하층민과 머슴들의 조합인 농청에서 백정들을 특히 많이 괴롭혔습니다. 이들이 열었던 노동위안회라는 잔치에서 벌어진 백정각시놀이는 가관이었습니다. 농청꾼들이 푹과 꽹과리를 치며 지켜보는 가운데 백정 부녀자를 끌어다가 치마를 벗기고 소처럼 끌고 다니거나 말처럼 기계한 다음 등에 올라타서 모욕을 주는 시기였습니다. 신분이 낮은 이들이 더 험하게 백정을 괴롭히는 모습에서 인간의 폭력성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됩니다. 백정은 이미 세종 때부터 제인과 화척을 통칭하는 말이었기 때문에 제인이 사는 마을을 구백정 부락이라고 표기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1933년 무렵 황해도 은율군 차우동이라는 구백정 부락은 21호 132명이 사는 마을이었는데 본 부락민은 채 혹은 바디의 제조업이 주된 직업이 돼 그 외에 가무예자 등 23명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자기네들끼리 마을을 만들어 살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백정 중에는 일부이기는 했지만 위정자들이 의도했던 대로 농사를 지으면서 평민과 같이 살고 있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백정들을 군역에 편입하였으며 그 자제들 가운데 독서를 원하는 자들에게는 향교에 입학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일반 백성과 동화되어 정착하여 농사를 짓고 있는 백정을 일반 양인과 마찬가지로 군역에 편입시킨 것은 이들이 수렵을 생활수단으로 하고 있어서 용감했을 뿐만 아니라 기동성까지 뛰어났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고려 말 외국 역퇴 1419년 세종 1년 대마도 정벌 1467년 세조 13년 이시의 난을 진압할 때 백정들의 활약이 두드러졌습니다. 또한 세종대 이후 갑사 혹은 별패 혹은 시위패 등 군인으로 편입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극소수의 이야기였습니다. 대다수의 백정들은 여전히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그저 순응하며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참고 또 참았지만 결국 저항했습니다. 지방 관아에 소속된 종이 백정을 구타해 죽이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백정들이 억울하게 죽은 동료를 위해 집단행동까지 불사했습니다. 관노비에게 맞아 죽을 만큼 백정의 처지는 열악했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의사를 분명하게 표출하고 있었습니다. 관아에서 백정들을 간곡히 타이르고서야 소란이 겨우 진정될 수 있었다고 한 데서 볼 수 있듯 백정들의 기세는 만만치 않았습니다. 최성화는 고문 비략에서 지방의 푸상청, 고공청, 화랑, 제인, 역촌, 백정촌의 부류가 서로 단합해 곳곳에서 봉기하여 사사로이 법령을 집행하고 마을에서 판을 치고 고을에서 권세를 부리며 힘으로 지방 장관을 굴복시키곤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백정들의 의식이 변화했다고 해서 당장 신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이 있었기에 결국 1894년 고종 31년 갑오경장 때 자유의 신분이 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사회적 차별은 여전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다시 사회적 차별에 저항하는 운동을 벌여 나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백정의 저항 중 가장 유명한 것은 명종 시기의 임꺽정입니다. 임꺽정은 경기도 양주의 백정 출신이었습니다. 정확한 가계는 알려져 있지 않고 다만 그의 형인 가도치가 명종실록에 나올 뿐입니다. 양주군 준해 지역의 전설에 의하면 그의 아버지가 백정이라 마을 사람들에게 천대당했고 동네 우물물도 먹지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꺽정은 집에서 좀 거리가 있는 양주 불곡산까지 가서 흘러내리는 물을 떠다 마셨다고 합니다. 일설에는 그의 아버지가 지방관의 탐악으로 살해되면서 의적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가 도적이 된 정확한 원인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백정하면 생각하는 짐승 도축하는 백정이 아니라 버드나무나 갈대로 생활도구를 만드는 일을 하는 고리백정이었다고 합니다. 임꺽정이 도적이 된 명확한 계기나 시기는 알기 힘들지만 아마도 백정으로서 겪어야 할 신분적 차별과 당시의 혼란스러웠던 정치 상황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임꺽정이 도적으로 활동하던 무대가 되었던 명종대에는 명종의 나이가 아직 어린 탓에 명종의 어머니인 문정왕후가 수렴청정을 했고 그 동생인 윤원형이 권력을 장악하고 부정부패와 전횡을 일삼아 나라가 안팎으로 어지러웠으며 관리들이 부패하여 민생이 어려웠던 시기였습니다. 여러 해 연이어 흉년이 되고 당시 척족 윤원형 등이 발호하고 관리들의 수탈로 민생이 어려워지자 밀란의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두령들을 끌어모으고 세력을 확대해 황해도, 구월산 등지를 소굴로 삼아 주변 고을을 노략질했습니다. 1559년 명종 14년경부터 양반과 토호들의 재물을 빼앗는 것은 물론 관군의 방비와 토벌대의 허점을 교묘히 찌르며 세력을 확장하면서 황해도, 경기도, 평안도의 관청을 습격하여 빼앗은 재물을 빈민들에게 나누어 주어 의적으로서 이름을 널리 알렸습니다. 그는 중종 명종 시기 양주 일대와 철원, 황해도, 봉산군과 해주부, 구월산 일대에서 폭넓게 활동하였습니다. 한양을 비롯한 오도를 횡행하며 의적 행각을 벌이고 관군을 괴롭히는 등 온 나라를 소란에 빠뜨렸습니다. 임꺽정의 난은 역대 반란 가운데서도 상당히 장기적으로 지속되었고 조선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영의정 상진, 좌의정 안현, 우의정 이준경, 중추부 영사 윤원형 등 당대 최고의 실권자가 모여서 황해도를 휩쓰는 도적대를 없앨 대책을 세운 것이 1559년 명종 14년 3월 27일이었습니다. 이후 관군에 의해 소탕된 것이 1562년 명종 17년 1월 초였으니 무려 3년이 넘게 관군의 추적에도 불구하고 황해도를 중심으로 오랜 기간 지속되었습니다. 1559년에는 개성부 포도관 이역근마저 잡아 죽였습니다. 1560년 가을부터는 황해도, 봉산, 경기도 개성을 거점으로 서울까지 진출했습니다. 1560년 8월에는 서울에까지 임꺽정과 그 일당이 출몰하였습니다. 장통방 종로구 종로이가 부근에서 그들을 잡으려 하자 활을 쏘아 부장을 마치고 달아났습니다. 이때 임꺽정의 아내와 졸개 몇 사람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임꺽정의 아내를 형조 소속의 종으로 삼게 하였습니다. 명종은 선전관과 금부낭청에게 임꺽정을 잡아오라고 특명을 내릴 정도로 두려워했습니다. 명종실록 편찬자는 이렇게 평했습니다. 도적이 성행하는 것은 수령의 가렴주구 탓이며 수령의 가렴주구는 재상이 청렴하지 못한 탓이다. 오늘날 재상들의 탐호한 풍습이 한이 없기 때문에 수령들은 백성의 고열을 짜내어 권력자들을 섬겨야 하므로 돼지와 닭을 마구 잡는 등 못하는 짓이 없다. 백정 임꺽정의 저항은 단순한 범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억압받는 자들의 외침이었습니다. 1894년 고종 31년 갑오경장이 단행되었습니다. 신분제도가 법적으로 폐지되었습니다. 천민으로서의 백정은 1894년 고종 31년의 갑오경장으로 신분적으로 해방되었습니다. 법제적으로도 이후에는 백정이라는 신분층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백정들도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500년 만의 해방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선 왕조 500년을 통해 지속되었던 일반민의 이들에 대한 차별의식은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이들과의 혼인은 물론 같은 마을에서 생활하는 것조차 꺼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자녀의 교육 문제에서 심한 차별을 받았고 각종 연설회, 유희회의 참가를 거부당했으며 촌락의 공동행사와 의복 착용에서도 차별 취급을 받았습니다. 결국 조선 말기와 일제강점기에 들어와서도 백정 신분은 엄연히 존재한 것입니다. 법적 평등과 실질적 평등 사이에는 깊은 간극이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백정들은 일제의 차별 정책으로 말미암아 다시 고통과 시련을 겪습니다. 일제는 백정을 호적에 올리면서 도한이라고 기재하거나 붉은 점을 찍도록 했습니다. 호적에서마저 백정임을 드러내도록 한 것입니다. 일본이 이러한 차별 정책을 펼친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일본에서도 백정은 천한 계층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 백정의 자녀들은 공립학교에 입학이 허락되지 않았고 사립학교에 들어가더라도 다른 학부모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았습니다. 더러는 백정의 아이를 퇴학시키라고 학교에 압력을 넣기도 했습니다. 동급생들도 돌을 던지며 아이를 괴롭혔습니다. 이발소와 목욕탕에서는 백정을 받지 않는다며 그들을 쫓아내는 일도 종종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조선 총독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당시 전국에 산재해 있던 백정의 호수와 인구는 7,538호에 33,712명이었다고 합니다.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많았다고 추측됩니다. 1962년부터 1964년까지 연재된 황순원의 장편 소설 1월은 백정에 대한 차별이 암암리에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백정이지만 신분을 세탁해 사업가가 된 집안의 차남 기철은 백정을 연구한다면서 호의적으로 대하던 교수의 말에 넘어가 자기 집안의 역사를 연구하다가 이 과정에서 백정이라는 신분이 탄로나 아버지의 사업은 망하고 국회의원을 꿈꾸던 형은 잠적하며
기철 자신은 어쭙지 않은 자각이 집안을 망쳤다는 자책에 도망가 버린다는 비극적 결말로 끝납니다. 이 사건은 1960년대 청파동의 어느 집에서 실제 있었던 일을 모티브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촌향도 현상이 지속적으로 이어지자 기존의 머슴과 백정일 하던 사람들도 대다수가 텃세가 강한 시골 대신에 지속적으로 도시로 상경하면서 신분 질서는 급속히 퇴락하였습니다. 백정층에 의한 형평운동은 1923년 4월 25일에 경상남도 진주에서 백정 자산가였던 이학찬이 자제에 대한 교육차별 사건을 계기로 양반 출신인 강상호, 신현수, 천석구 및 백정 출신인 장지필의 도움을 얻어 형평사라는 사회단체를 조직하면서 시작하였습니다. 차별과 천대가 계속되자 참다 못한 백정들이 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언제쯤 진정한 평등이 올 것인가? 그 답은 백정들 스스로 찾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침내 일어섰습니다. 1923년 4월 25일 경상남도 진주 대안동. 이날은 조선 백정들의 역사에서 결코 잊을 수 없는 날이 되었습니다. 부유한 백정 이학찬은 아들을 공립학교에 여러 번 입학시키려 하였으나 끝내 거절당했습니다. 사립학교에서도 거절당했습니다. 야학교에서조차 거절당했습니다. 아들을 학교에 보낼 수 없었던 이학찬은 당시 양반 출신 성각자 강상호와 조선일보 지국장을 하던 신현수를 찾아가 울분을 토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그동안 멸시와 차별 대우에 시달리던 백정들과 그들의 처지에 공감한 일부 양반 70여 명이 모여 1923년 4월 25일 조선 형평사를 조직하여 형평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형평사 창립총회가 열렸습니다. 회원 80여 명과 더불어 창립총회를 열어 형평사를 설립했습니다. 임시의장 강상호의 사회 아래 형평사 취지서와 사칙이 채택되었습니다. 이어 여권선거로 들어가 위원 중앙집행위원회 강상호, 신현수, 천석구, 장지필, 이학찬, 간사의 하금석, 박호득, 이사의 하윤조 등 7명, 재무의 정찬조, 서기의 장지문이 각각 뽑혔습니다. 형평이란 수평으로 된 저울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저울처럼 평등한 사회를 꿈꾸며 백정신분 해방운동으로서의 형평운동을 전개했습니다. 형평운동의 창립 목적은 공평은 사회의 근본이고 사랑은 인간의 본성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급을 타파하고 모욕적인 칭호를 폐지하며 교육을 장려하고 우리도 참다운 인간이 되고자 함이 우리의 주지이다라는 취지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칙에 따르면 진주의 본사를, 각도의 지사를, 군의 분사를 두며 형평사의 목적은 계급 타파, 모욕적 칭호 폐지, 교육권장, 상호의 침묵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였습니다. 세칙에는 야학 또는 주학강습소를 증설하고 신문, 잡지의 구독을 권장하고 수시로 강연을 하여 상호 지식을 개발케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당시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이렇게 격려했습니다. 진주제주의 백정동포가 권기해 형평사라는 단체를 조직하고 계급 타파 운동을 시작하려고 한다. 이는 말할 나위도 없이 시대에 적합한 행동으로 생각된다. 운동으로의 철저한 노력을 백정동포에게 바란다. 전국에 있는 백정들의 수는 형평사의 통계에 의하면 약 40만 명이었습니다. 이들은 형평사와 형평운동에 열렬한 지지를 보냈습니다. 형평운동은 금세 전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형평사 창립 후 형평운동은 당시의 진보적인 사회운동단체의 지원을 받아 불과 1년 사이 각도의 형평사 지사 분사가 설립되었습니다. 창립 1년 만에 전국적으로 지사 12개, 분사 64개가 조직되었습니다. 1926년에는 126개, 1930년에는 196개, 1931년에는 분사가 166개나 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조직화된 운동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형평운동의 급격한 발전은 사회적 반향을 가져왔습니다. 1923년 5월 진주에서 우육비 매동맹이 조직되었고 7월 경상남도 삼가에서 8월 김해와 충청북도 제천에서 반형평운동이 일어났습니다. 1923년 5월 13일 형평사 창립 축하식 다음 날에 진주지방의 농민 2,500명이 형평사 본부를 습격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1923년 5월 24일 진주지역 24개 동리의 농청 대표자들은 중안동 동사무소에 모여 형평사 반대를 결의했습니다. 이들은 쇠고기를 사 먹지 않기로 했고 시내 전역을 돌며 형평운동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진주에서 형평사 발기 직후 열린 축하연의 기생도 나가지 않았으며
사회적으로 천대받던 노동자, 빈민까지도 형평운동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였습니다. 또한 여전히 학교에서는 백정의 자제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형평사는 백정만의 신분해방운동에서 나아가 민족해방운동까지 활동과 단체 목적을 확대했습니다. 이로 인해 1928년부터는 형평사 내부의 백정의 신분해방운동에 중점을 두는 온건파와 계급투쟁의 측면을 중시해 다른 사회운동과의 연대를 주장하는 급진파의 출현을 가져왔습니다. 형평사는 본부를 서울로 옮기고 중앙집행위원회를 개편하여 전국적인 백정 지도자들 참여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창립 초기의 지도 세력이었던 온건한 입장을 지닌 진주 지도자들의 영향력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도 세력의 교체는 형평운동의 방향성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한편 실무를 진행하는 상무위원으로는 직업적 활동가들을 배치하였습니다. 이들은 교육받은 백정들로서 형평사 외부의 지식인들과 협력하여 사회운동과 긴밀한 협조를 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비백정 사회운동가도 상무위원으로 활약하게 하였습니다. 형평운동은 백정들의 신분해방운동인 동시에 일제강점기의 다른 사회운동과의 밀접한 관계 속에 진행된 민족해방운동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형평운동은 일제의 탄압으로 민족해방운동과 독립운동의 형태로 더 나아가지 못하였습니다. 형평사는 1931년의 해소논쟁과 1933년의 일명 형평청년전의 동맹사건을 겪으면서 그 세력이 급격히 퇴조하였습니다. 이후 형평사는 경제적인 친목이익단체로서 명맥을 유지하다가 1935년 4월에 일제의 식민통치에 영합하는 단체인 대동사로 전락하였습니다. 형평운동은 1935년 4월 24일 제13차 형평사 전국대회에서 이름을 대동사로 변경할 때까지 지속되었습니다. 1935년에는 단체 이름을 대동사로 바꿨고 이후 대동사는 피역회사를 운영하는 등 사회운동의 성격을 점차 잃어갔습니다. 그러다가 일제의 탄압으로 다른 사회운동단체와 같이 해체되고 말았습니다. 일제강점기 조선 형평사는 백정의 신분해방을 목적으로 1923년 4월 24일에서 1935년 4월 24일까지 13년간 활동한 단체였습니다. 저울처럼 평등한 사회를 지향하는 단체란 뜻을 가진 형평사의 주목적은 조선시대에 가장 차별받던 천민 백정들의 신분해방이었습니다. 1차적인 목적이 백정이란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 철폐와 인권 존중, 평등 대우를 주창하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인간의 권리와 존엄성, 평등이라는 보편적인 가치를 일깨우는 활동이었다는 점에서 형평운동은 우리 역사상 평등사회를 이룩하려는 대표적인 인권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백정에 대한 차별은 언제 사라졌을까요? 백정에 대한 차별은 1950년 6월까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한국전쟁으로 나라가 완전히 초토화되고 사람들이 수도 없이 죽어나가는 와중에 족보가 소실되거나 백정마을이고 뭐고 다 해체되고 사라졌습니다. 더욱이 사회 분위기가 능력만 있으면 모든 게 용납되는 사회로 바뀌면서 백정이나 노예 출신을 천시하지 않게 됨에 따라 상당 부분 희석되게 됩니다. 외국인 노동자이자 용병단이었던 백정들은 이 시기를 기점으로 한민족에 완전히 동화되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원래 파란 눈의 서양인을 닮은 외모를 지닌 백정들은 이제 흔적도 없이 찾아볼 수 없게 되고 지금은 다 한국인처럼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촌향도 현상이 지속적으로 이어지자 기존의 머슴과 백정일 하던 사람들도 대다수가 텃세가 강한 시골 대신에 지속적으로 도시로 상경하면서 신분 질서는 급속히 퇴락하였습니다. 2010년대 들어서 EBS 극한 직업편에서 육가공 공장에서 정형사와 발골사들이 실명과 얼굴을 보이며 떳떳하게 그들이 작업을 하는 모습이 방송되는 모습을 보면 그 인식은 상당히 개선된 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백정을 가장 괴롭힌 주체가 양반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조선 후기 하층민과 머슴들의 조합인 농청에서 백정들을 특히 많이 괴롭혔습니다. 신분이 낮은 이들이 더 험하게 백정을 괴롭히는 모습에서 인간의 폭력성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됩니다. 형평사 창립과 활동을 반대하는 일반인들의 반형평 운동이 격렬하게 일어난 것은 백정 집단에 대한 차별 관습이 여전히 남아 있었음을 잘 보여줍니다. 사회적으로 천대받던 노동자, 빈민까지도 형평운동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차별은 제도가 아닌 인간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500년 차별의 역사는 1894년 갑 5개혁으로 법적으로 끝났지만
실질적으로는 1923년부터 1935년까지 12년간의 형평운동을 거쳐 1950년 한국전쟁을 통해 비로소 희석되기 시작했습니다. 법적 평등과 실질적 평등 사이에는 깊은 간극이 있습니다. 억압받는 자들의 연대와 투쟁만이 변화를 만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차별은 제도가 아닌 인간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누군가를 차별하고 있지는 않은가? 보이지 않는 신분제는 정말 사라진 것일까? 이 질문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지금까지 조선 최하층 신분 백정 500년 한과 투쟁의 이야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